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12주차 고분자 재료하고 건설 재료 중에서 고분자 재료하고 방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번 주는 제가 하루 늦게 올리네. 바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먼저 그럼 고분자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분자 재료는 뭐냐면은 물질은 분자의 집합체죠. 우리 물질은 그래서 그 분자는 그 물질이 최소 단위며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분자 재료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10,000 이상,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원자로 된 것을 우리가 고분자 재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분자 재료로 구성된 물질을 고분자 화합물 또는 수지라고 그런다. 우리가 이제 에폭시 수지, 레탄 수지, 이제 건설 재료 중에서 방수 재료 중에서 그런 수지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름으로 결국 이제 그 원유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으로 가지고 만드는 이런 재료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분자 재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플라스틱 종류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분자 재료가. 자, 그러면 고분자 재료는 천연 고분자 물질이 있고 합성 고분자 물질이 있다. 그래서 천연 고분자 물질은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 핵산. 단백질은 우리가 먹고 우리가 영양분으로 삼는 이런 고기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고분자 재료고, 탄수화물, 이 밥이나 빵 속에 들어있는 이런 탄수화물도 이제 천연 고분자 물질에 들어가고, 합성 고분자 물질은 우리가 이제 폴리어마 비닐, 즉 우리가 비닐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나일론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이 다 수지 계통, 이런 것들이 다 기름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원유를 가지고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합성 고분자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성 고분자 물질이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고분자 물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천연 고분자 물질은 녹말이라든가 셀룰로스, 단백질 등이 있다 그랬어요. 천연 고무, 이것도 이제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천연 고무들. 근데 이제 합성 고분자는 원유에서 나온다 그랬죠. 기름에서 만들어 뽑아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성수지는 플라스틱 이런 계통을 우리가 합성수지라고 그러고, 합성섬유는 나일론, 옷 만드는 걸 우리가 합성섬유라고 하죠. 나일론이라든가 레이온 이런 것들 많은 이런 섬유류. 그 다음에 합성고무 이제 우리가 신는 타이어, 또 그 다음에 신발 이런 데도 이제 물론 천연 고무도 들어가지만 주로 요즘엔 합성고무로 만들죠. 이런 고무류, 이런 것들이 합성 고분자다. 즉 유기 고분자 화합물로 건설 재료로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 합성 수지, 그 다음에 합성 고무, 이런 것들이 이 건설 재료로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그럼 합성 고분자 재료는 건설 재료로서 어디 들어가느냐 한번 우리가 이제 알고 어떤 것들이 합성 수지인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강성 재료로서는 합성 고분자 중에서 우리가 PVC 파이프라고 얘기하죠. PVC 파이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PVC 파이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색, 흰색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엑셀, 난방용으로 쓰는 엑셀 파이프, 그 다음에 하수관용으로 쓰는 것들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탄성 재료로서는 합성 고무 시트, 합성 고무 라텍스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게 합성 고무 시트라서 시트로 돼 있어서 이건 방수재로서 많이 사용을 해요. 지붕이라든가 건물에 옥상이라든가 지붕 이런데 합성 고무 라텍스 여러분들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여행 가면 라텍스 침대, 뭐 라텍스 베개 이런 것들 뭐 사오는 사람들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발포제로서 단열재, 줄눈재 이런 것들이 있다. 단열재는 스티로폴 계통, 스티로폴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 고분자로 만든 거고, 줄눈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백업재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리창을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란트를 쓰는데, 실란트를 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채우는 재료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줄눈재라 그래. 또 이제 방막 재료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터널 지수용 시트.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비닐 계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닐, 방막, 얇은 막이다 이거예요. 콘크리트 양생용 막, 천막 정도, 천막 종류. 그리고 이제 섬유재료로서는 토목섬유, 시트류. 이건 뭐 토목섬유라고 해서 토목 현장에서 쓰는 이것도 이제 시트류. 그 다음에 이제 액상재료로서는 액체로 된 거는 접착제, 뭐 나무를 접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바닥재를 접착한다든가 토질 안정제, 고무 아스팔트 등이 있다. 그리고 복합재료로서는 강화 플라스틱, 우리가 FRP라고 그러죠. FRP 그 물탱크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합성수지, 콘크리트 등이 이런 그 합성 고분자 재료로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합성 수지, 그 중에서 이제 합성 이제 고분자 재료 중에서 우리가 합성 수지가 있는데, 수지에는 열 가소성 수지가 있고 열 경화성 수지가 있다 그랬어요. 열 경화성 수지와 열 가소성, 이것도 다 고분자 재료예요.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는 가열하면 탄다 이거야. 타고 이제 말랑말랑거리다가 타요. 열 가소성 수지는 말랑말랑, 이건 말랑말랑거리면서 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이제 그 열을 가하는 걸 그만두면 식으면은 딱딱하게 또 굳어지죠. 이런 거 우리가 플라스틱 종류가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염화 비닐 수지, PVC 계통이 열을 가하면 이제 다 흐느러져지고 녹아버려요.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수지도 그렇고, 우리가 필름 내지 뭐 피관 뭐 이렇게, 이것도 이제 PVC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수지라고 해서 PP, 이것도 이제 파이프도 만들고 뭐 이런 이것도 이제 그런 PVC하고 비슷한 계통이에요. P관이나 PP관은 PVC보다는 좀 더 강하지, 좀 더 그렇게 더 이제 비싸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제 PVC 이런 것들이 열 가소성 수지다. 또 이제 폴리스틸렌 수지, 아크릴 수지, 폴리아미드 수지, 플로로 수지 해서 뒤에 수지자가 들어가는 거는, 요거는 열 가소성이다.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은 말랑말랑거린다. 말랑거리고 탄다 이거야. 우리가 PVC 파이프를 갖다가 거기다 불타는 데다 놓으면 늘 말랑말랑거리고 결국은 타죠. 이런 거 마찬가지야. 각자 설명한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열 가소성 수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가 있어. 열 경화성 수지는 열을 가하면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약간 흐물흐물 거리는 갔다가, 이건 바로 그냥 다시 또 딱딱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열 경화성 수지라고 그러고, 우리 플라스틱 이런 것 중에서 불에 닿아도 타긴 타는데 이렇게 녹지 않는 플라스틱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그 전기 스위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열 경화성 수지야. 이런 것들은 불에 닿으면은 깨지고, 주로 이제 깨지죠. 이런 것들은 깨지면서 부서지죠. 그래서 페놀 수지 같은 경우는 전기 절연성이 아주 좋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전기 제품들, 콘센트, 스위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죠. 그 다음에 요소 수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접착제로 사용하고 내수합판에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수지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멜라민 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레탄 수지, 에폭시 수지, 우레탄 수지는 이제 여러분들 그 지붕에 방수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지붕 같은데, 그 다음에 에폭시 수지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주차장,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면은 그 칠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에폭시 수지야. 굉장히 이런 것들은 딱딱해요. 딱딱해. 이거는 휘어지는 게 아니고 부러져 버려요. 에폭시 같은 경우. 우레탄 수지는 그래도 이게 말랑말랑한데 에폭시 수지는 굉장히 단단하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수지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방수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건 뭐 창문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실리콘 쏜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풀한 수지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열 경화성 수지는 이제 그 불로 이렇게 가열하면은 딱딱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열 경화성 수지라고 그런다. 이것도 이제 그 고분자 재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건설 재료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 재료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합성 수지에는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가 있죠. 그럼 이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의 그 성질을 한번 보자고. 물리적 성질은 무게가 비교적 가벼워요. 플라스틱 종류 다 가볍죠. 그 다음에 열에는 약해. 열에는 대부분 뭐 기름으로 만든 거니까 약하죠. 흡수성은 물을 이렇게 빨아먹는 성질인데 굉장히 흡수성은 적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설 재료로서도 좋아. 변형이 없죠. 변형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학적 성질로서는 그 다음에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크다. 대리 누르는 게 견디는 힘이 굉장히 그 에폭시 수지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보다도 더 좋아요. 그 다음에 경도는 그 딱딱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열 경화성 수지는 아주 그 단단하고, 열 가소성 수지는 좀 연하죠. 경도가 이렇게 긁히면 긁히고. 근데 열 경화성 수지 에폭시 수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하다. 그 다음에 내충격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로 이제 때렸을 때 열 가소성 수지는 강한 데 비해서 열 경화성 수지는 깨져버리죠. 마모성도 비교적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화학적 성질로서는 연소성은 비교적 불에는 약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 연화점 불에 붙는 온도는 불에 붙는 것보다도 이제 그 흐느흐느 그러니까 어느 그런 100도씨 이상 되면은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열경화성 수지는 100에서 150도. 그 다음에 이제 열과 가소성 수지는 연소되기 쉬우나 경화성 수지는 연소되지 않고 부서져 버리고 깨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내후성은 이제 대기에 햇빛이라든가 기온, 바람 이런 것들 영향을 받으면 황색이나 갈색으로 변색이 된다는 얘기죠. 오래 이제 밖에 내두면은. 그 다음에 내약품성, 산이나 알칼리 등 각종 유기용제에 강하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런 성질들 때문에 이 건설 재료로서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단열 좋고, 물론 이제 강도가 약해서 깨진다거나 이런 고강도가 필요한 데는 사용을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데는 아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은 방수제로서, 그 다음에 파이프제로서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합성수지는 먼저 관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한다. PVC 파이프, PE 파이프, PP 파이프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요 사진에서 보는 것들은 이게 이제 PVC 파이프죠.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 이제 수도용, 배수용. 이거 이제 VG1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도용이라 PVC 파이프 중에서 VG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도용, 상수도용으로 사용하고, VG2라고 하는 거는 배수용으로 많이 사용해요. 물을
빼내는 용으로.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PP관, 뭐 PE관, 그 다음에 우리가 난방으로 쓰는 이런 그 엑셀 파이프라고 하죠.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이건 뭐 한 급수관으로도 많이 사용한다. 단열 성능이 금속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관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방수제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방수제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요건 옥상에 이렇게 이런 멤브레인 방수, 시트 방수를 한 거예요. 방수. 그래서 지수막은 물을 차단하는 이런 막을 만들고, 매립지주의, 그다음에 용수리 밑면, 저수댐 등에 깔아서 물이 땅속으로 너무 빠져버리지 않도록, 물이 항상 고여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흙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두면 물이 땅속으로 점점 스며들어서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용수로라든가 저수지 같은 경우는 바닥에 이런 그 지수막을 깔고 그 위에다 물을 담아요. 그리고 매립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썩어서 그 폐수들이 땅속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땅속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바닥에 지수막을 깔아요. 그리고 벽도 마찬가지로 물을 가둬놓을 때 벽으로 물이 이제 스며들어가지 못하도록 비닐 시트, 이건 비닐 계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수 시트는 밑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시트 형태를 만들어서 옥상 방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터널의 방수,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방식제로도 사용하는데, 방식제는 뭐 말 그대로 부식을 방지하는 걸 방식제라고 그러죠. 부식, 뭐 부패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 이 코팅을 우리가 이제 뭐 아스팔트로도 코팅을 하기도 하고, 이런 그 합성수지로도 코팅을 한다. 즉 피복층이 얇은 두께가 0.3에서 0.5mm 정도 얇게 코팅을, 그러니까 강교, 철로 된 그런 교량, 강관 말뚝 이런데 코팅해서 녹이 안 슬도록 그렇게 이런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닝 같은 경우, 라이닝에도 이건 콘크리트 터널 라이닝이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 흉관 같은데 이런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식되지 않도록 내식 처리하는데 사용을 한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합성수지로서 실링제를 만든다. 실링제 이제 코킹도 이제 실링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실링제는 먼저 지수판은 물이 흘러다니는 걸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 우리가 지수판이라고 해요. 요 밑에 PVC 지수판이라고 사진에 나와 있죠. 저렇게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지수판을 저렇게 세워서 놓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지수판 절반 정도 묻히게 하고, 그 다음 콘크리트 칠 때 나머지 그 지수판을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은 콘크리트가 시공이음이 발생하죠. 그럼 그 시공이음이 발생하면 그 시공이음 쪽으로 물이 스며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차단하는 거야, 지수판이. 자, 그런데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줄눈 재료는 콘크리트 익스펜션 조인트,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익스펜션 조인트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 콘크리트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면 이제 그 익스펜션 조인트를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제 실링 제로, 거기에 이제 줄눈에다가 채움제로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서는 이제 접합제로서 접착제, 나무를 접착한다든가 일반 콘크리트 바닥에 타일을 접착한다든가 이런데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라우트제라고 해서 콘크리트 균열 부분에 콘크리트가 이제 균열이 발생하면 그 균열을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강도 에폭시 수지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접합제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질 안정제로서 사용을 하는데, 연약 지반을 안정시키거나 용수 및 우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집안에 땅속에 주입을 해서 붙여서 집안을 안정시키고 물이 이제 빠지지 않도록 용수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데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타 용도로서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FRP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합성수지 콘크리트에다가 합성수지를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합성수지의 용도야.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 그 다음에 이제 합성섬유는 뭐 섬유 말 그대로 옷감 만드는 거죠. 옷감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 입고 있는 것들 대부분 다 합성섬유야. 이거 기름으로 만들어서 이거 기름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불에 태우면 금방 타죠. 즉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뭐 아크릴 이런 것들이 다 합성 섬유에 들어간다. 뭐 레이온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제 식물성 섬유라고 하는 이제 면, 그다음에 울 이런 것들은 이제 천연 섬유에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은 합성 섬유다. 그 고분자 우리가 대부분 입고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이런 합성 섬유의 종류로서는 이건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 상식으로 한번 이렇게 좀 알아둬요. 자, 뭐 아크릴 섬유와 나일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크릴 섬유로서는 뭐 폴리아크릴, 니트릴 섬유 저런 것들이 있어. 하여간 뭐 우리가 입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기능성 뭐 섬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다 저런 걸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토목섬유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토목섬유. 그럼 토목섬유는 토목공사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목공사에 쓰려면은 그 강신도, 뭔가 이제 당겼을 때 찢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투습성, 물이 잘 빠져야 돼, 토목섬유는. 그리고 크리프성이 좋아야 된다. 한번 해놓으면 처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 강하고 미생물에 의한 물성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땅속에 미생물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거기 물성의 변화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학성인 집안 강화용 약품에 대한 화학성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 햇빛에 의한 자외선, 일광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 토목섬유로 사용을 한다. 대부분 굉장히 이런 고분자 섬유가 여기에 대부분 알맞죠. 그래서 이런 토목섬유는 또 이런 데 쓰는 거, 이런 데 쓴대. 자, 제방이라든가 옹벽, 터널 라이닝, 토목 포장도로 재포장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수자원에는 하안, 호안 뭐 이런 데 사용을 하고, 해안 뭐 그다음에 환경 쓰레기 매립지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 이런 데 주로 토목섬유를 주로 사용을 한다. 저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물을 가둬놓는다든가, 그때 지금 요게 지금 덮어놓은 게 토목섬유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고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주로 이제 천연 고무를 많이 알고 있죠. 고무나무의 채천. 이렇게 이걸 우리가 고무나무에서 바로 채취한 거를 생고무라고 한다. 생고무. 이걸 이제 생고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황고무는 생고무에 가황제와 안정제, 충전 등을 넣어서 성질을 개선시킨 게 가황고무라고 그러네.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무 유도체라는 게 있대요. 천연고무에는. 근데 우리가 천연고무는 지금은 잘 안 쓰죠. 이런 게 있다.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게 천연고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대부분 합성고무다. 합성고무. 즉, 고분자를, 그러니까 원유에서 나오는 그 고분자를, 그거를 이제 가지고 합성고무를 만든다. 두 가지 이상 원료물질의 촉매를 가해서 중합시킨 고무다. 그 다음에 높은 탄성과 강성을 가진 합성 고분자 소재다. 내마모성 대 반발 탄성,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다. 주로 자동차 타이어, 그 다음에 벨트,
호스, 신발 등에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고무다 생각하는 건 다 합성 고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 이런 것도 다 합성 고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고무의 성질은 탄성이 있고, 탄성이라는 거 팅팅 튀겨나는 거죠. 그다음 방진 완충 작용을 하고 전기의 저전성이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무를 사용하는데 지금 그런 기능을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러면 건설 재료로서는 어떤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냐? 내유성, 내화학성이 있어야 되고, 내열성, 내한성이 있어야 되고, 하중에 대한 내필요성, 내모성, 마모성이 커야 되고, 대기준 오존 작용에 견뎌야 된다. 이런 것들 건설 재료로서의 보면은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건설 현장에서는 주로 이런 데 건설 재료를 써요. 줄눈재, 교량의 슬라브, 다리 외부의 슬라브 콘크리트 구조물 이음부에 사용하죠. 이게 이제 탄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방수제로서 옹벽, 댐, 지하 구조물 등의 신축이음 등의 지수판으로 사용을 하고, 완충제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진동을 잡아주니까 고무니까 탄성이 있어서 교량 받침, 철도 레일 밑에 공판, 보도용 포장재, 즉 이렇게 우리가 강변에 가보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이렇게 많이 포장을 이렇게 많이 해놨잖아. 탄성 포장재. 이걸 우리가 보도용 탄성 포장재라고 그렇게 우리 고무를 이런 데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분자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방수공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방수공사는 굉장히 건설 현장에서는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에 물이 뚝뚝 샌다든가, 지하실에 물이 샌다든가, 아니면은 터널이라든가 이런데 지나가는데 터널에서 내부에서 물이 샌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방수공사는 구조공사만큼이나 방수공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방수공사는 말 그대로 내외부의 물을 차단하기 위한 공사다. 즉 벽이나 지하실, 지붕에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방수공사죠. 방수공사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제 부식이 되는 걸 방지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물이 이제 누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있는 그 구조물 안에 있는 철근이 부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이다 이거. 집이면 집 안에 있는 집안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마감재가 다 부식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일단 지저분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방수공사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방수공사의 기본 개념으로서는 하여간 물이 고이면 누수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물이 어디 고이면 그 물이 어디 갈 데 없으면 누수가 되겠죠. 아주 미세한 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야? 누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고이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슬라브 같은 경우도 물이 고이게 하면 안 되고 경사를 줘서 물이 고이지 않고 쫙쫙 빠지게 해야 된다.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데 물이 바로바로 빠지게끔 그렇게 경사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초의 방수는 모체의 결손 부위 관찰이다. 최초 방수는 뭐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도 그렇고 벽들 같은 경우 좀 그렇긴 하지만 모체가 그 균열이라든가 이런 결손이 안 돼 있으면은 물이 차단되죠. 근데 이제 콘크리트라든가 이런데 균열이 있다든가 아니면 곰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 그런 대로
물이 흘러 가게 돼요.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을 해. 잘 조사를 해야 돼. 모체에 결손이 있는 부위가 있는지 방수를 하려면. 그 다음에 이질제 접합부에는 틈이 있다. 무슨 얘기냐? 콘크리트하고 벽돌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철제하고 뭐 다른 뭐 목재하고 있다든가, 콘크리트하고 있다든가, 이런 접합이 되어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완전히 밀착이 될 수가 없죠. 틈이 항상 있어. 그런 부분부터 먼저 누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방수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접합 부위는 특별히 더 방수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후속 공정에서 방수층이 훼손이 된다. 방수 그 공사를 다 해놨는데 그 다음 공사한 사람이 들어가서 방수 공사를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트 방수를 했는데 시트 방수를 찢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후속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방수 공사를 해야 돼. 자, 그리고 그러면 방수 공사는 아무 때나 하면 되느냐? 방수 공사는 아무 때나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방수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옥상 방수라든가 뭐 이런 데 방수하려고 그러는데, 뭐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그러면은 안 되겠죠. 젖은 데다 방수하면 안 돼요. 액체 방수 빼고서는. 항상 방수 공사는 바싹 마른 상태에서 해야 돼. 건조된 상태에서. 그리고 고온시는 최소한 한여름에 뭐 30도 이상 이렇게 가면은 밑에 방수 공사하면서 뭐 프라이머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도 상승으로 내부에 물이 그 콘크리트 모체에 뭐 습기 같은 것들이 기화되면서 팽창을 해요.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은 어떻게 돼? 18배로 불어나 버려요. 팽창하면서 방수 해놓은 거를 들고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너무 더워도 안 돼. 그리고 이제 너무 추워도 물이 얼어버려요. 얼어버리다 보니까 접착이 잘 안 좋아. 그래서 너무 더워도 안 좋고 너무 추워도 안 좋고 얼었을 때는 들러붙지 않아서 이거는 건조시킨 다음에 방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방수는 이렇게 이런 저 환경하고 방수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방수는 어디다 하느냐? 먼저 바깥 벽에다가 방수를 해. 보통 뭐 비가 온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빗물이 벽에 이렇게 부딪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 뭐 이런 데는 천처마, 우리가 추녀라 그러죠. 채양 이거를 길게 최소한 1m 이상 이렇게 밖으로 빼내서 최소한 물이 벽에 들이키는 비를 최소한도로 이렇게 들이키게 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도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아크릴 이렇게 뒤에 그 페인트를 다 칠해놓은 거예요. 거기다 물이 거기 가도 스며들지 않도록. 그 다음에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접합부는 또 다 방수를 해놓은데 한 거야. 그런 데는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기는 이제 바깥면을 저렇게 이제 뭐 타일이라든가 테라조 이렇게 좀 그 물이 흡수성이 좀 적은 재료로 마감을 했죠. 하고 난 다음에 또 저기에다가도 또 이제 한번 발수제라고 하는 거를 뿌려서 코팅을 한번 해줘. 물이 이제 벽에 닿으면은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물이 밑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코팅까지 해요. 자, 바깥벽 방수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옥상 방수는 여러분들 지붕 우리가 이제 지붕을 옥상이라고 그러죠. 옥상은 주로 이제 경사를 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고 해서 이제 구배를 줘서 우리가 빗물이 빠지는 데를 우리가 루프 드레인이라고 그래. 루프 드레인이라고 해서 빗물이 그 구멍을 통해 루프 드레인 통해서 빠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옥상 바닥은 아스팔트라든가 그 다음에 시트 방수라든가
또 우레탄 방수 이런 그 고분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고분자 재료를 가지고 방수 공사를 해요. 방수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위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누름층 몰타르라든가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타설을 해서 덮어주거나 아니면 노출용 우레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붕 슬라브 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파란 걸로 하늘색이나 파란 걸로 이렇게 다 칠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노출용 우레탄 방수제라고 그래. 이런 것들은 이제 보호 누름층을 시공을 하지 않아도 견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옥상 방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실 방수. 지하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땅 속이라는 거는 물이 항상 있다고 봐야 돼. 비가 오면은 땅 속으로 스며드니까 물이. 그래서 지하실은 항상 방수를 해야 되고 또 가장 그 취약한 데가 또 지하실이에요. 물이 많이 새는 데가. 그래서 지하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맨 하부층에는 물 셀 걸 대비해서 집수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물을 글로 모이게 해서 물 품어내기도 하고 그래요. 요건 이제 우리 지하실은 굉장히 방수에 중요하다. 물이 많이 새는 곳이다. 그래서 요 지하실은 안방수가 있고 바깥 방수가 있어요. 안방수법은 뭐냐? 지하실 안에다가 방수하는 거고 바깥 방수는 지하 A벽 바깥쪽, 그러니까 흙에 묻힌 부분에 방수 공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안방수는 안쪽에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뭐 공사 구조물 공사하고 난 다음에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시공이 이렇게 용이 하나 이게 물이 많이 아주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데는 안에서 오면 이거 다 떠버려서 수압 때문에 제대로 붙질 안 해요. 수압 처리가 아주 곤란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수명이 짧아요, 방수. 그래서 보수를 자주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지하실 내 연속되는 부분, 중간 기둥, 계단실, 이런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연속되게 이렇게 단절되지 않게 방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방수는, 구조체 바깥에 흙에 묻히는 부분에 방수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흙으로 대묘기를 하기 전에 방수를 다 끝내놔야 돼. 골조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방수 이제 하기도 힘들고 또 방수가 하자가 난다든가 할 경우 이 하자가 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죠. 아까 흙에다 묻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방수의 수명 노래 가는데 뭐 수압이 아주 굉장히 외부에 수압이 심한데 아주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시공하는데 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옹벽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물 아닌다면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선행공법이 있고 후행공법이 있다. 선행공법은 방수 벽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고, 후행공법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방수 공법을 시공을 하는 걸 우리가 후행공법. 순서만 틀린 거야. 순서만 틀린 거니까 뭐 특별히 선행이냐 후행이냐, 방수를 먼저 하느냐 방수를 좀 늦게 하느냐 그 차이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 요 이제 그림의 왼쪽에 바깥 방수공법이라고 되어 있죠. 요 파랗게 된 부분이 요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야. 보면 방수층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밖에다 이렇게 시공을 했죠. 밖에다 시공을 했어. 그래서 이제 요 철근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전에 방수를 미리 이렇게 방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를 시공을 하면 이건 선행공법인 거고, 철근 콘크리트를 시공을 하고 이제 이쪽은 이제 흙이 이렇게 파여 있겠죠. 여기 그 다음에 방수층 시공하고 대묘기 오면 이건 후행공법인 거야. 이게 이제 바깥 방수 공법인 거고요. 안방수 공법은
이 구조물, 구조체,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안에서 이렇게 방수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죠. 시공은 어렵잖아요. 그 대신 바깥에서 외부에서 물이 침투해 들어왔을 때 수압이 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게 이 부분에서 이 방수층은 구조체가 아니기 때문에 견뎌주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자가 날 우려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안방수법, 바깥방수법, 여기 이제 그림으로도 나타냈는데, 요 안방수법은 요 안에서 이렇게 방수하여서 보온으로 몰타를 하는 거라고 하는 거고, 바깥방수법은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인데 여기에 이제 외부에 방수하고 방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벽돌로 이렇게 또 쌓아줘요. 그런 다음에 흙을 메꿔줘. 밑에 하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바깥방수 공법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건물에서, 자, 옥상, 그 다음에 지하실, 외벽, 물이 새는데 또 어디 있어? 화장실이나 목욕탕이 있죠. 화장실이나 목욕탕. 좀 실내. 여긴 화장실하고 목욕탕은 항상 우리가 물을 매일 사용하는 거죠. 부어가고. 이런 것도 매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데 새면은 바로 밑에 층으로 누수가 된다든가 이렇게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데는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되고 하자가 안 나도록 완전하게 방수 처리를 해줘야 돼. 이런 데는 이런 데 이제 이런 실내 방수가 있다. 그리고 기능별로는 노출 방수가 있고 피복 방수가 있는데, 노출 방수는 방수층이 그대로 노출시키는 걸 노출 방수라고 그래요. 이거는 노출 방수다 보니까 이건 그냥 방수층만 해놓고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문제는 올해 내구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10년이면 10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이제 보수를 또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 이제 주로 이제 보수 공사할 때는 주로 노출 방수를 해요. 여러분들 옥상 올라가면 파랗게 돼 있는 우레탄 노출 방수 한 것처럼, 피복 방수는 방수하고 방수층을 찢어지거나 방수가 하자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콘크리트라든가 몰탈로 보호층을 만들어주는 걸 피복 방수라고 한다. 주로 옥상에 주로 사용을 해요. 피복 방수는. 그 다음에 물론 지하실도 이제 방수하고 몰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대부분 피복 방수를 하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법이고, 노출 방수는 옥상에 보수 공사할 때, 나중에 이제 보수 공사를 하려면은 옥상 같은 경우는 이런 피복을 해놓은 걸 다 깨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노출로 하고 다시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수를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기능별 방수 공법으로서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라고 하는 거 있는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주로 실내 방수에 많이 사용을 해요. 가장 간단해. 이거는 하자가 나면은 바로 고치기가 굉장히 쉬워. 간단하고. 여러분들 화장실 목욕탕 이런 데는 다 대부분 다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해요. 그래서 방수 제점을 첨가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미장 또는 다설하는 공법으로서 가장 간단하다. 즉 발코니하고 캐노피 등에 주로 사용한다. 이거는 바로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 또 우리가 또 바로 알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사용을 해요. 이런 또 시멘트 액체 방수의 방수제 종류는 규산소다계 방수제, 염화칼슘계 방수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건자재 상에 가면은 이런 방수제를 종류별로 팔어. 요거는 이제 시멘트하고 볼타라 섞어서 방수를 하는 거야. 또 이렇게 지르코늄, 화학 방수제 이런 것들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액체 방수제 종류는 특성은 거기 이제 거의 비슷하고. 자, 그럼 시멘트 액체 방수의 순서는 어떻게 그러냐? 먼저 벽돌이라든가 콘크리트 벽에 요철 바닥면을 이제
그 요철이 없도록 처리를 해줘야 돼. 처리를 하고 청소를 잘 해주고 또 물도 좀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해 가고 시멘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타라고 섞어야죠. 앞에서 바탕에다가 이제 시멘트만 물하고 섞어서 이걸 우리가 시멘트 풀이라고 그래. 시멘트 모래가 안 들어간 시멘트만 물하고 섞은 걸 시멘트 풀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바닥에다가 이렇게 이제 발라줘야 돼요. 도포를 해줘야 돼. 그래야 접착이 좋아져. 그 다음에 그 위에 방수액을 도포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호물탑을 시공을 해요. 이렇게 시멘트 액체 방수를 시공을 해요. 이걸 이제 두 번 하면은 일종 시멘트 액체 방수 이런 식으로 두 번 하면 그만큼 더 방수 효과가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수 공법 중에서 아스팔트 방수 공법이 있어요. 아스팔트 방수 공법. 아스팔트가 도로 포장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방수제로 쓴다 그랬어요. 방수제로. 그래서 지난 아스팔트 그 시간에 설명을 좀 했을 거야.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그 브라운 아스팔트를 가지고 녹여서 이렇게 슬라브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이렇게 이제 깔고, 그 위에 아스팔트 펠트라든가 아스팔트 루핑을 깔아서 이렇게 방수층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로 녹인 아스팔트를 슬래브 위에 바르고, 그 위에 아스팔트 펠트 및 루핑 등의 방수 시트를 아주 여러 겹으로 이걸 눌러 붙여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공사비가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싸지 않아서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워낙 너무 사람이 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재 위험이 있어서 지금은 거의 특별한 데 아니면 사용을 안 하고, 계량 아스팔트 공법이 되어 있어서 불로 이렇게 녹이지 않아도 되는 아스팔트를 공법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요즘에는 시트 방수 공법을 사용을 해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 저렇게 이제 저게 아스팔트 방수 하는 시공을 한 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럼 이 아스팔트 방수는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아스팔트 그 브라운 아스팔트,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있고, 아스팔트 프라이머라는 게 있어요.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먼저 방수하기 전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착제나 마찬가지. 여러분들 접착제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바탕에 침투해서 표층의 아스팔트 피막을 형성해서 용융 아스팔트 접착력을 증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접착제다 이렇게. 저게 이제 콘크리트에 침투해서 아예 접착을 잘 되게끔 이런 역할을 하는 재료고요. 저걸 먼저 이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먼저 칠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는 이제 저걸 이제 불로 녹여서 아스팔트 펠트를 붙이는 데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스팔트는 이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브라운 아스팔트 등이 있다 그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침입도 갖고 이제 그 아스팔트에 얼마나 이제 딱딱하고 이런 걸 갖고 따지는데, 이제 침입도 3종은 온난지용, 4종은 한냉지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침입도가 클수록 요거 좋은 품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스팔트 펠트는 방수용 아스팔트 펠트는 두꺼운 섬유질 원지에 연질의 아스팔트를 가열 용융하여 침투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두꺼운 종이에다가 아스팔트를 먹인 거다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물이 약간 스며들기 때문에 요건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방수 중간층에 사용한다. 주로 아스팔트 펠트보다는 방수용으로서는 아스팔트 루핑을 많이 사용을 해요. 루핑, 여기 아스팔트 루핑이 나왔죠. 이거는 블로운 아스팔트를 녹여서 양면에 칠한 거야.
여기 이제 지붕 올 때는 방수제로서는 주로 브로운 아스팔트를 쓴다. 자, 이런 또 그래서 이런 아스팔트의 재료는 프라이머라든가 아스팔트 펠트, 뭐 이런 또 아스팔트 뭐 루핑 이런 것들은 재료는 저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 아스팔트는 빗물 등에 젖어 있는 상태로 끓여야 되기 때문에 빗물 등에 젖어 있는 상태로 끓이는 데서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물이 갑자기 이 수증기를 증발하면서 기포가 발생하면서 이게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이게 화상의 위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절대 뭐 빗물 등에 젖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모기에 보관할 때 설이나 비에 맞지 않도록 흙 같은 것들 묻지 않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이게 너무 더우면은 이게 이제 말랑말랑해지셔서 이게 열포대 이상 못 쌓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더 쌓게 되면 밑에선 말랑말랑해지게 터져버려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루핑도 마찬가지로 서리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하고, 대부분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시공은 그로부터 그러냐. 시공은 보면은 먼저 이제 콘크리트 바탕 위에를 싹 청소를 해야 되겠죠.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구멍이라든가 흠이 있는 데는 다 보수를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청소 및 바탕층 처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바탕층 처리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뭐 한다 했죠?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칠한다 그랬어. 접착제형으로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칠하고, 물론 완전히 그 모체가 건조된 상태에서 해야 돼요. 바싹 마른 상태에서 해야 돼.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아스팔트 녹인 거를 피고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 루핑을 이제 한 겹 붙여나가는 거예요. 붙여나감으로써 이제 방수성이 끝나면은 그 위에다가 누름 콘크리트라는 거를 이렇게 콘크리트로 눌러줘야 돼. 눌러주고 거의 뭐 필요하면은 보호 몰타를 또 해주고, 그래서 보호 몰타를 이제 나중에 그 햇빛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미리 신축준론을 설치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시공 순서가 이렇게 돼. 그래서 요 아스팔트의 그 그림을 보면 돼. 여기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시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흘려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예요. 아스팔트를 녹인 걸 흘려서. 자, 이렇게 해서 아스팔트 시공을 하고, 이런 또 아스팔트 시공할 때는 반드시 눈이나 비가 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눈이나 비가 오면은 접착이 안 돼. 이 모체. 그 다음에 기온이 굉장히 뭐 낮거나 또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안 된다 그랬고, 또 너무 더웠거나 습도가 높을 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이 유해가스가 발생을 해요, 아스팔트에서. 그래서 환기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융로 녹이는데 불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그 주변에 탈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전선이나 연료 탱크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확보를 해야 돼. 자, 그러면은 뭐 아까 이제 시공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었죠. 설명을 했어서 바탕 처리해서 구배를 이제 물이 아예 고이지 않도록 미리 구배를 싹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차라든가 틈새 균열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미리 보수를 해서 평만한 상태로 마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청소를 싹 다 하고, 그 아스팔트 방수하는데 지장을 주는 먼지, 기름기, 오염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요. 물론 이제 이 아스팔트 방수뿐만 아니고 뭐 뒤에 이제 나오는 시트 방수라든가 우레탄 방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 요 바탕 처리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스팔트를 이제 도포를 하는데, 아스팔트 이제 프라이머는 이제 붓이라든가 아까 그 다음에 롤러로 먼저 프라이머를 칠하고, 충분히 또 이걸 말린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아스팔트가 아까 포대로 되어 있었죠. 포대로 되어 있는 거를 쪼개서 이제 용해를 시켜야 되겠지. 용해로에 넣어서 이게 이제 이게 용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시공장소에서 멀면은 또 들고 가다가 식기 때문에 들 수 있으면은 시공하는 데서 가까운 데 설치를 해야 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끌 수 있도록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구비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한번 녹인 거는 그날 다 써야 돼요. 그걸 다시 그 다음날 다시 굿굿한 다음에 녹였으면 안 돼.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루핑, 그 위에다가 이제 아스팔트 루핑을 이제 붙인다 그랬죠. 아스팔트를 녹이는 걸 갖다가 이제 뿌리고 그 뒤에 따라가면서 아스팔트 루핑을 이제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둥글게 이제 이렇게 말아놓았 이제 아스팔트 루핑이라든가 아스팔트 펠트를 타게 되면은 종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려서 있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말려서 오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저렇게 말린 거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그 다음에 수직면을 붙일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나가야 되고, 요 용융 아스팔트는 요거 200도에서 220보다 낮으면은 이게 잘 안 붙고, 이게 또 높으면은 이게 또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 온도를 잘 맞춰야 돼. 용융 아스팔트를 녹일 때는. 자, 그리고 밀착공법하고 절연공법이 있는데, 밀착공법은 아스팔트를 이제 부어 나가면서 루핑을 붙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를 점상으로 여기저기 이제 부은 다음에 이제 붙이는 걸 우리가 이제 절연공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하게 되면 밀착공법으로 시공을 해요. 밀착공법으로. 자, 그리고 루핑 붙임, 아스팔트 루핑을 붙일 때는 아스팔트 방수의 하자 유형은 방수층이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많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자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굉장히 밀착해서 붙여야 되고, 부풀어 올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아스팔트를 부어서 완전히 덧대어서 보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방수층이 끝나면은 누름 콘크리트라든가 누름 몰타를 타설을 해서 해주고, 치켜 올린 수직된 부분은 콘크리트를 타설을 못하니까, 물론 그 부분 거푸집되고 타설할 수도 있지만 주로 그런 부분은 벽돌이나 블록을 싸서 이제 그 보호 공사를 해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방수 끝났고, 이제 시트 방수도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게 이제 시트를 붙인 거야. 저렇게 쭉 시트 길이로 저것도 말아서 오는 거를 쭉 갖다가 저 접착제로 붙인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시공도 프라이머를 칠하고 그 위에 접착제를 쓰는 경우도 접착제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트와 시트끼리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트는 이게 두께가 이제 보통 3m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비싸, 이건 비싸. 이거 아주 간편해. 아스팔트처럼 아스팔트 녹이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시트 갖다가 쭉쭉쭉쭉 펴서 붙여서 이런 연결 부위만, 접착되는 부위만 잘 관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재료는 마찬가지로 프라이머가 있고 접착제가 있고, 그래서 프라이머는 바탕 처리하고 난 다음에 프라이머를 칠한다 그랬어요. 접착제를 접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접착제를 가지고 바닥 시트를 바닥에 붙인다 그랬어요. 붙여 나가는 거야. 이것도 얼마만큼 바탕에 밀착해서 잘 붙이느냐, 그 방수의 품질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시공은 바탕 정리하고 프라이머 도포하고 돌출부 배관주의를 미리 처리해서
접합부 처리하고 그다음에 시트 깔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공사가 끝나면은 보호 몰타를 저희 뭐 누른 콘크리트라든가 몰타를 설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환경은 또 마찬가지로 눈비가 오면 안 되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도 안 된다.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막방수라는 게 있어. 도막방수라는 게 있어요. 요 사진은 도막방수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거야. 아니, 요거는 이제 시트 종류, 요것도 시트 종류인데, 이제 도막방수는, 아까 얘기했죠. 합성 고무, 우레탄 종류, 합성 수지, 뭐 이런 것 갖다가, 이거는 그냥 바탕 위에다가 칠을 하는 거야. 콘크리트 바탕 위에다가, 아까 시트 방수랑 같은가 뭐 이런 것들은 시트를 갖다 쭉 깔았는데, 이거는 저렇게 칠을 해버려. 페인트처럼 칠을 하고 끝나는 거야.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해. 근데 이걸 도막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부직포 등의 보강제를 삽입했어요. 여기 지금 밑에 그림이 그거네. 부직포를 이게 그 앞에 사람이 하얗게 된 거를 말고 나가지. 이걸 이제 풀어 나가죠. 이게 부직포야. 그 위에 저렇게 그 도막방수제를 이렇게 이제 뿌리고 덮어 나가죠. 이런 걸 우리가 도막방수라고 한다. 이거 굉장히 유지관리도 간편하고 내구성도 좋고 시공도 굉장히 편하죠. 시공도 편한 거야. 이게 도막방수는 좀 비싸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도막방수의 종류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무 아스팔트계, 합성고무라고 했죠. 아스팔트계가 있고 우레탄 고무계가 있다. 도막방수제로서는. 그리고 아크릴 계통이 있고 FRP 계통이 있다. FRP로 주로 방수는 방수는 자주 안 하고 꼭 이제 물탱크라든가 이런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아주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여러 겹을 해야 될 FRP. 그래서 이건 고성능 실내 방수 때 쓰고 또 물탱크 만들 때 쓰고 조그만 보트 만들 때 쓰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런 도막방수는 시공은 마찬가지 아까 설명했던 것대로 바탕 처리하고 프라이머 도프하고 그 다음에 방수층 부직포 위에 이렇게 도막방수에 처리하고 그 위에 이제 노출용은 노출만 그냥 노출된 대로 두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비노출용은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누른 콘크리트를 다섯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침투성 도포 방수라는 게 있어. 이거는 밑에 사진에서 보면은 지금 근로자가 콘크리트 벽 위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듯이 호스를 갖고 와서 저 물을 뿌리고 있죠. 저게 방수제야. 방수제를 저렇게 뿌리는 거야. 저 색깔이 좀 틀리죠. 색깔이 침투성 방수제 뿌린 부분은 좀 까맣죠. 저렇게 이 방수제가 저렇게 뿌리면은 콘크리트 속으로 스며들어가요. 스며들어가서 완전히 이 균열이라든가 이런 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아주 콘크리트가 밀실한 두께가 두껍고 아주 콘크리트 품질 밀실하게 타설된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죠. 침투성 도포 방수는 그만큼 콘크리트 품질이 양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포 또는 품질하는 것만으로 기재의 내부에 침투하여 불투수층을 형성. 그러니까 물이 침투하지 않는 층을 형성해서 이건 그대로 이제 바탕 소재가 진척감 손상 없이 방수하는 것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리스 시트 방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특수하게 이제 지붕이라든가 이런데 지붕에 주로 사용을 하겠죠. 이거 지붕에다가 스텐판으로 용접해서 덮어 씌우는 것 이런 방수인데 굉장히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겠네. 이거는 저도 스테인리스로 시트 방수하는 건 보질 못했어요.
스테인리스가 녹이 안 쓰니까 굉장히 이 재료값도 비싸죠. 뭐 이런 시트 방수, 이런 스테인리스로 강판으로 하는 용접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정도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실링 방수, 실링제라고 하죠. 실링제, 우리가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결국은 실리콘도 물론 이제 내부에서 틈새 메우는 데도 사용하지만 주목적은 창문 위에, 창틀 주변에 물 새지 말라고 주로 하는 것들이에요. 실링 방수. 저걸 실링이라고 그래. 합성 수직에 우리가 실리콘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걸 갖다 그 창틀 주변에 이렇게 시공을 하죠. 그럼 물이 저기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실링 방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런 실링 방수제는 외부용 코킹제가 있고 실내 전용 코킹제가 있다. 외부용 코킹제는 뭐 물이 이제 들어올 만한데 사용하는 거고, 실내 전용은 물이 사용하지 않고 틈새 메꾸는 걸, 틈새를 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실링 방수의 특징은 주로 이제 액상 방수를 현장에서 충전 경화시키는 공법이고,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이 이 말랑말랑 액상으로 이제 그 에멀전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하고 난 다음에는 금방 또 굳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창문 주변 하다 보니까 이 고수 작업이 많아서 이 추락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락 위험에 특별히 안전 대책을 또 기울여야 돼. 자, 그리고 시공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피착제 바탕 처리를 또 이것도 이제 잘 해줘야 되고, 또 이제 뭐 프라이머도 이제 해줘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도 공사 전에 미리미리 설계도와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 고분자 재료하고 방수공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자, 그럼 또 다음 주에 13주차 강의를 또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어요.